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갑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하찮게 여겼던 한 사람이 그 대가를 어떻게 마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내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넓은 회의실 아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그 공간에서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고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중앙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박민석 부장이었습니다. 48세, 연봉 1억 2천만 원. 실적으로는 회사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 항상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그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야 할 사람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 사람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함을 쳤고 탕비실에서 모욕을 줬으며 복도에서 빗자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요. 그런데 지금 그는 무릎을 꿇고 있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 어느 차가운 겨울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막 새벽의 발소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어딘가에 있는 중견기업 해성물산. 이 회사를 아는 사람들은 창업자 최병철 회장의 이름을 먼저 떠올립니다. 1983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건자재 유통업으로 연 매출 3천억을 일군 사람. 그는 12년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그의 아들 최건우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빌딩은 17층짜리였습니다. 로비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직원은 230명이 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3개였고 구내식당이 있었으며 옥상에는 직원 정원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반듯한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에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순덕 씨였습니다. 72세,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낡은 고무장갑을 손에 걸고 작은 카트를 끌면서 로비 문을 밀고 들어오는 사람. 경비원 김 씨가 먼저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녀도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추우시죠?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대신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로비 대리석 바닥부터 시작합니다. 밀대를 천천히 결을 따라 밀어나갑니다. 형광등 아래서 바닥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엘리베이터 문.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는 스테인리스 문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습니다. 그 다음엔 계단 손잡이. 그 다음엔 각층 복도. 3층, 4층, 5층, 7층. 그녀가 맡은 구역은 4개 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그녀는 카트를 밀면서 탕비실을 들어섭니다. 커피 자국이 남은 싱크대를 닦고 바닥에 떨어진 설탕 봉지를 줍고 전자레인지 안쪽을 닦습니다. 누군가가 국을 돌리다 흘린 흔적도 지웁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괜찮았습니다. 원래 그런 일이니까요.
그녀는 창문 밖을 한번 내다보았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해를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깐 어딘가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굵었습니다. 관절마다 옹이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추운 날이면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닦는 속도는 느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고 꼼꼼했습니다. 마치 이 건물을 처음 청소하는 사람처럼 혹은 이 건물을 마지막으로 청소하는 사람처럼 퇴근 시간이 되면 그녀는 조용히 사물함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고 작은 보온병에 남은 보리차를 마저 마시고 카드 단말기에 퇴근을 찍고 나갑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녀가 이 회사에 온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막 박민석이라는 사람. 영업본부 부장 박민석. 그는 매일 오전 9시 정각에 출근했습니다. 항상 구두 소리가 크게 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에게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거울을 보거나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적이 좋았으니까요. 지난 3년간 영업 목표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대형 거래처를 2개나 새로 따냈으며 작년에는 최우수 직원 표창도 받았습니다. 대표에게 잘 보이는 법도 알았고 임원들이 좋아하는 말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랫사람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용역 직원이나 청소원, 경비원 같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달랐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청소원이 걸레를 들고 있으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탔고 경비원이 인사를 해도 받지 않았으며 탕비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으면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게 이 건물에서의 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순덕 씨를 처음 만난 날도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오순덕 씨가 대형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 끝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고 박민석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서 있었습니다. 카트가 그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스치듯이 살짝 박민석이 옆을 돌아봤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투가 문제였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이 자기 쪽으로 굴러왔을 때 발로 밀어내는 것처럼 반사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오순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날은요. 하지만 박민석이라는 사람의 특성상 그것으로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산막 쌓이는 것들. 직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습니다.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규정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고 누구에게는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지. 오순덕 씨는 그 계층의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바쁜 아침, 바쁜 점심, 바쁜 오후 청소를 하는 사람의 존재는 그 바쁜 시간 속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벽이나 창문처럼 있어야 하지만 의식하지 않는 것들. 신입 대리 이수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박민석의 팀에 배치된 지 넉 달이 됐습니다. 처음엔 무서웠고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박민석이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봤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명한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층 복도에서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순덕 씨가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어서 미끄러울 수 있다는 표지판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박민석이 전화를 하면서 빠르게 걸어오다가 그 카트에 부딪혔습니다. 카트가 벽 쪽으로 밀렸고 그 안에 있던 세제통 하나가 덜그럭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박민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거 여기다 놔두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니는 곳에. 오순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지판 세워두었는데요. 표지판은 무슨? 이거 치워요, 빨리.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딱 잘라서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더 차가웠습니다. 오순덕 씨는 말없이 카트를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박민석은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정이 그 장면을 복도 끝에서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순덕 씨와 이수정의 눈이. 오순덕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걸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수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지만 다음 날이 되자 또 잊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런 일이 자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있습니다. 사막 탕비실에서 생긴 일. 12월 초였습니다. 찬바람이 유리창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계절. 그날 오후 2시 7층 탕비실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오순덕 씨가 탕비실 안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더러웠습니다. 누군가 라면을 끓이다 국물을 흘렸는지 싱크대 주변에 국물 자국이 여러 군데 말라붙어 있었고 바닥에도 뭔가를 밟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닦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때 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온 것이었습니다. 탕비실 문을 밀었는데 안에 오순덕 씨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이 멈췄습니다. 지금 이거 꼭 이 시간에 해야 돼요? 오순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이 배정된 시간이라서요. 지금 사람들 커피 마시러 오는 시간 아니에요. 이따가 하면 되잖아요. 오후 2시 이후엔 화장실 청소가 있어서요.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서. 스케줄이요? 박민석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청소하는 분이 스케줄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커피를 언제 마시란 말이에요? 마침 그 시간에 팀원 2명이 탕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황을 보고 멈췄습니다. 이수정도 그 2명 중 하나였습니다. 박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지 보여요? 사람이 들어오면 잠깐 피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 아닌가요? 오순덕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폈습니다. 굽은 허리가 조금씩 펴지면서 그 키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녀의 눈이 박민석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무언가를 담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는지 이수정은 그때 잘 읽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오순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들고 카트를 밀어서 조용히 탕비실을 나갔습니다. 박민석은 커피포트 앞에 섰습니다. 팀원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정은 컵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감각이 불쾌했습니다. 탕비실 문이 닫혔습니다. 바깥 복도에서 카트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수정의 귀에는 한참 뒤까지도
그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막 바닥에 떨어진 것.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오순덕 씨는 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바깥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빌딩 사이사이에 하얀 눈이 내렸다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가 카트에서 세제를 꺼내다가 손이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손이 시린 날이었습니다. 카트 손잡이에 걸어두었던 그녀의 작은 천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퍼가 열려 있었던 탓에 안에 있던 물건들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온병 뚜껑, 영수증 한 장, 그리고 낡은 갈색 지갑. 지갑의 잠금 단추가 풀리면서 안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가 삐죽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사진. 모서리가 살짝 구겨지고 코팅이 들뜨기 시작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였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자는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뒤편으로는 반쯤 올라간 건물의 철골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가 배경 안쪽에 있었고 공사인부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현수막에 쓰인 글자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보였습니다. 성물산 기공식 기념. 오순덕 씨가 재빨리 사진을 다시 지갑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수정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다른 팀 자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오순덕 씨 옆을 지나치다가 발밑에 떨어진 영수증 한 장을 보고 멈췄습니다. 아, 이거 떨어졌어요. 그녀가 허리를 굽혀 영수증을 주워 건넸습니다. 오순덕 씨가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짧은 순간 이수정의 눈이 오순덕 씨의 손을 봤습니다. 지갑을 꼭 쥐고 있는 손. 그 지갑의 안쪽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 안에 사진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정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꼭 쥐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육막 이수정의 밤. 그날 저녁 이수정은 야근을 했습니다. 7층 사무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오후 8시가 넘자 남은 사람은 그녀와 박민석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박민석은 자기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뭔가를 작성하고 있었고 이수정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자꾸 딴 생각을 했습니다. 오순덕 씨 생각이 났습니다. 탕비실에서의 장면, 지갑을 쥐던 손, 그리고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던 것.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나이에 저 정도 일을 당하고 왜 아무 말도. 이수정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눈가가 살짝 따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피한 감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창피했습니다. 그때 박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이씨, 내일 거래처 자료 아침 9시까지 부탁해요. 네. 박민석이 코트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수정은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해성물산 창업자 최병철. 뉴스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오래된 기사들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고 최병철 회장 관련 기사. 비전공자 출신으로 건자재 유통업을 개척한 인물. 1983년 창업, 2012년 별세. 그리고 한 기사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창업 당시 기공식 사진이었습니다.
이수정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두 사람, 젊은 남자, 그리고 젊은 여자.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수정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흑백 사진에 가까운 오래된 사진이어서 선명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눈가의 주름 방식이, 입술의 선이, 코의 모양이, 설마. 이수정은 그 생각을 곧 접었습니다.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얼굴이 비슷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부 아주머니가 창업자의 아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지. 이수정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칠막 충격 반전.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오순덕 씨는 여느 날처럼 출근해서 카트를 꺼내고 1층 로비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아서 사람들이 밟고 들어온 발자국이 로비 바닥에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11시 무렵이었습니다. 오순덕 씨가 7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이 살짝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려다가 벽까지 손이 닿지 않았고 그대로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던 인사팀 직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아주머니.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등을 받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녀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하지만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지갑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녀의 가방에 손을 대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지갑 꺼내도 될까요? 신분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순덕 씨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잠금 단추가 다시 풀렸습니다. 그 안에서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이 다시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급하게 계단을 뛰어오른 건지 넥타이가 살짝 틀어진 채로 헐떡이면서 복도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건우 대표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오순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까지 하고 계셨어요? 오순덕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우야, 누가 봐. 봐도 돼요. 이제 됐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입을 가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이 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 뒤에서 나온 박민석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건우 대표가 청소부 아주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자기가 탕비실에서 그렇게 대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팔막 무너지는 것. 구급차가 왔습니다. 오순덕 씨는 과호흡과 저혈압 증세였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건우 대표는 어머니 손을 잡고 구급차에 올랐고 회사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표 비서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비서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뒤 사내 메신저로 공지가 나갔습니다. 대표이사께서 개인 사정으로 금일 오전 조기 퇴근하셨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7층에서 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대표가 청소 아주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을, 대표의 어머니가 이 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소문은 30분 만에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5층, 4층, 3층, 2층. 점심 식당에서도 이야기가 돌았고, 흡연구역에서도 이야기가 돌았고, 화장실에서도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대표 어머니라고? 청소를 왜? 아니, 그걸 왜 숨겨? 대체 얼마나 오래됐대? 그 이야기들 사이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박민석 부장이 탕비실에서 그분한테 나도 들었어. 나도. 박민석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 무언가 웅웅거렸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수정이 그 옆을 지나면서 그를 봤습니다. 박민석의 얼굴이 너무 하얘서 이수정은 그가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실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막 진실이 열리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순덕 씨는 퇴원했습니다. 최건우 대표는 다음 날 오전에 회사에 나왔고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밖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온 임원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몇몇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한 명은 화장실에서 한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박민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민석은 인사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인사팀장이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탕비실이었습니다. 오순덕 씨가 바닥을 닦고 있고 박민석이 들어오고 팀원들이 들어오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박민석이 어떤 말을 했는지 오순덕 씨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하나 더 재생됐습니다. 3층 복도 영상이었습니다. 카트와 박민석이 부딪히는 장면.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오순덕 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이건 최근 한 달 것만입니다. 박민석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인사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 씨가 이 회사에서 청소 일을 시작하신 건 8개월 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확인한 유사 상황이 12건입니다. 모두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12건. 박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님이 이번 일에서만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것도 인사팀으로 여러 차례 제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경비원분들, 구내식당 직원분들, 그리고 소속팀 대리와 사원들에게서도요. 창문 밖에서 바람소리가 났습니다. 박민석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신막 대반전. 며칠 후 임원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전 직원 공지가 함께였습니다. 최건우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회의로 연결된 지방사무소 직원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최건우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오순덕 씨는 해성물산 창업자 고 최병철 회장의 배우자이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아버지가 만들었던 회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지 어머니께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8개월 전 어머니가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청소 일을 해보고 싶다고. 이 회사의 제일 구석, 제일 아래에서 일을 해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다고. 처음에 저는 말렸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실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사는 내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세운 곳이다. 그 회사가 지금도 그런 곳인지 눈으로 보고 싶다. 내가 직접 아래에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 같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락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고 용역업체에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안에서 다른 청소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받으셨습니다. 차별받는 것도 포함해서. 최건우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알려지기 전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겠다는 뜻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날 밤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건우야, 이 회사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더라.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임원 한 명이 눈을 닦았습니다. 이수정은 영상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석은 회의실 바깥 복도 소파에 앉아서 이 공지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이 자리에 불려오지 않은 채로.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11막 무릎을 꿇기 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민석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직급 강등과 3개월 무급 정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발시 해고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 박민석은 회사를 나오다가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 오순덕 씨가 있었습니다. 퇴원 후 처음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오순덕 씨는 카트를 밀면서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들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박민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순덕 씨도 멈췄습니다. 한 10초쯤 됐을까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석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오순덕 씨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오순덕 씨는 한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석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박민석이 멈췄습니다. 오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지나간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받았어요. 그녀가 카트를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파란 청소복이 형광등 아래서 흔들렸습니다. 그 뒷모습 앞에서 박민석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가 봤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12막 용서보다 큰 것. 그달 말 오순덕 씨는 스스로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도 없어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으니까요. 마지막 날 그녀는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해서 로비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경비원 김 씨도 나와 있었습니다. 인사팀 몇몇도, 구내식당 직원들도, 그리고 이수정도 아무도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순덕 씨가 그들을 봤습니다. 왜들 이래요? 아침부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김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청소 직원 한 명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수정이 눈가를 닦았습니다. 오순덕 씨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 회사 좋은 사람들 많던데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로비 바닥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밀대를 결을 따라 밀었습니다. 바닥이 빛났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대리석이 하얗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밀대를 카트에 걸었습니다. 카트를 창고에 넣었습니다. 사물함에서 자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나올 때 사물함 문을 닫으면서 잠깐 손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차가운 쇠 느낌이 손에 닿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 뜨고 손을 떼었습니다. 로비로 나오자 최건우 대표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가자. 두 사람이 나란히 유리문을 나갔습니다. 밖에는 겨울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빛이었습니다. 오순덕 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잠깐 올려봤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수정은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왜 그 자리에 계셨을까? 그리고 조금 지나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이 회사를 바라보러 오셨던 거구나. 아들이 일으킨 회사가, 남편이 꿈꿨던 회사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러 오셨던 거구나. 에필로그 봄이 오는 회사.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해성물산 본사 1층 로비 한쪽에 작은 방이 생겼습니다. 소파 2개와 나무 탁자, 작은 화분 3개, 그리고 창문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도, 경비원도, 구내식당 아주머니들도, 신입사원도. 그 방 이름은 순덕의 방이었습니다. 방 안쪽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공식 날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최병철 회장과 젊은 오순덕 씨.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반쯤 올라간 건물을 배경으로 서 있는 사진. 현수막에는 해성물산 기공식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방 앞에 국화 한 송이가 놓였습니다. 누가 놓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민석은 그의 정직 기간을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강등된 직급으로 조용히.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볼지 걱정했지만 아무도 그를 대놓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달라졌습니다. 청소 직원에게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에게 날씨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이수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많이 바뀌셨어요. 박민석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그게 더 오래 남더라고. 이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순덕 씨는 요즘 집에 계십니다. 가끔 최건우 대표가 퇴근 후에 들러서 밥을 먹고 갑니다. 어머니가 끓인 국을 먹으면서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처음 회사를 만들던 때 돈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두 사람이 손수짐을 날랐던 때 오순덕 씨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어. 최건우가 묻습니다. 왜요, 어머니?
사람이 다 보였으니까 밥상 위에 국그릇이 김을 피워 올립니다. 창문 너머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갑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청소하는 사람, 경비 보는 사람, 식당에서 밥을 퍼주는 사람, 버스 운전하는 사람, 택배를 들고 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눈을 맞추는지, 얼마나 목소리를 낮추는지, 얼마나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전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하루도 바꿉니다. 오순덕 씨가 그 청소복을 입고 새벽부터 출근하면서 원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었으면 하는 것. 그 마음이 남편의 꿈이기도 했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곳이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끝난 지금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단 한마디라도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